자, 여러분 어떻게 좀 쉬었다 오셨나요? 예, 뭐 진짜로 좀 쉬었다 오시는 게 낫습니다. 뭐 계속 한번 들었다가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야 되고 메모해야 될 것들도 많으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세 번째 강의, 콘텐츠 IP와 드라마의 상관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콘텐츠 IP의 첫 번째 강의 수업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IP가 뭐냐? 바로 지적재산권 얘기한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력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두 가지로 분류되죠. 상표, 발명,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리고 저작물에 해당하는 예술제작권, 예술재산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 예술재산권의 또 하나의 분야로서 콘텐츠 IP가 등장을 했다. 콘텐츠 IP는 현재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그 네트워크 기반을 중심으로 이제 출범하게 된 여러 OTT 서비스, 실시간 동영상 제공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의 유저가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여러 콘텐츠를 생산해 내어서 그걸로 이제 수익 기반을 확장시키는 개념을 콘텐츠 IP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콘텐츠 IP가 자, 첫 번째 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콘텐츠 IP가 과거에는 사실은 거대 조직화된 재산권 구축의 그 높은 장벽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신은 접근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적재산권의 산업구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규모 수익 발생 기대. 그러니까 그 투자와 그리고 수익을 기다리는 이 캐시플로잉의 관계가 상당히 조금은 매머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큰 대기업에 준하는 뭐 꼭 대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식회사나 법인회사 같은 어떤 그 조직의 규모와 약간 그 자본의 축적량을 가지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것을 런칭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어떤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그렇게 투자된 비용만큼 조금 캐시플로잉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순수익이 돼서 돌아오는 기한도 조금은 오래 걸렸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퍼스널 퀄리티가 그렇게 중요하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동이 안 되고 개인이 조직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콘텐츠 IP가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웹소설 아니면 유튜버 시장과 웹툰 시장이 출범되고 그것이 소비되면서 따라서 개인의 창작물이 여러 가지 매체로 다변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창작물 하나가 캐릭터화되거나 컨텐츠화되고 스토리텔링화 되면서부터 이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콘텐츠 IP를 활용하고 생산시키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이 되었다, 데모크라시화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지금 콘텐츠 IP와 드라마의 상관성에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주력해서 살펴보셨던 콘텐츠 IP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콘텐츠 IP가 그러니까 이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매머드했다가 지금은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되게 민주적이 되었다. 이 말씀까지 좀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컨텐츠 IP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생산 가공되고 그것이 수익 모델로까지 런칭하는가 거기까지 조금 설명을 두 번째 시간에는 드려볼까 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조금은 메모를 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을 키워드별로 이렇게 딱 메모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메모를 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마인드맵이 그려지죠. 그렇게 수업하는 방법,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렇게 마인드맵, 그러니까 키워드별로 자신이 메모를 해서 그걸 마인드맵 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웹 콘텐츠예요. 웹 콘텐츠가 OTT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에 런칭하는 콘텐츠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데 OTT가 웹의 하위 개념이죠. 그 상위 개념이죠, 웹이.
그러니까 웹이라는 거는 모든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적으로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떤 콘텐츠는 거의 퍼블리싱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퍼블리싱 개념이 그 전자 퍼블리싱 개념과 그리고 오프라인 퍼블리싱 개념으로 분류되는데, 오프라인 퍼블리싱 개념은 뭐랄까 실제 종이 있잖아요. 종이, 책,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출판이 되고 생산이 되는 결과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세대에서는 다 스크롤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겠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만화책으로 실제로 나와서 그거를 독서하고 열람하고 보고 그거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게 익숙한 세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웹 콘텐츠는 이제 그거를 웹이라는 전상망 안에,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 되었든 아니면 스크롤한 화면이 되었든,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PC가 되었든 아이패드가 되었든 어떤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열람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코멘트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런칭하고 정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 콘텐츠는 웹을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라서 그 콘텐츠의 저작물이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 예를 들면 그 웹을 하나의 관장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네이버, 카카오, 한국에서는 나음 이렇게 되겠죠. 포털사이트 개념이 되고, 그리고 뭐 일본은 야후가 유명하던데, 아니면은 페이스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 사이트 개념에서 좀 더 진일보한 게 텔레그램, 뭐 아니면은 페이스북이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혹은 인스타그램 이렇게 되는 거고, 유튜버는 좀 동영상 플랫폼이라서 이제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있죠. 자, 그런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저작물은 그것이 발표되는 웹상에서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작물로서의 인정을 자동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장르를 나누자면 웹툰, 여러분 웹툰 뭐 잘 보시죠. 뭐 지금 다음 카카오에서 런칭을 했고, 런칭을 한 지 뭐 꽤 됐고, 네이버는 아예 이제 거대한 하나의 시장을 마켓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약간 군소라고 약간 이제 중소형 그 웹툰 제공 플랫폼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을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뭐 코미코라든지 뭐 여러 어떤 웹툰 플랫폼 제공 업체들이 이제 웹상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서 이걸 런칭하죠. 그리고 그 런칭하게 되는 플랫폼판 안에, 플랫폼 마켓 안에 많은 작품들이 이제 머천다이징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툰도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웹소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약간 판타지 무협 정도, 판무 정도에 아니면 좀 국한이 되었었더라면, 이제 웹소설은 크게는 예전에는 두 가지 분야로만 저는 구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판타지 무협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 아니면은 로맨스.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웹소설의 장르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죠. 합종 연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판타지 모합, 현실 판타지, 근미래 판타지, 아니면은 뭐 좀비물, 그래서 좀비에다 판타지 섞는다든지 아니면 좀비에다 역사물 섞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장르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죠. 로맨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로맨스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 사내 로맨스, 학교 로맨스, 타임슬립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이렇게 다 지금 바뀌고 있죠. 다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드라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웹드라마 상관성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웹드라마와 드라마를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웹드라마와 일반 드라마를 분류했던 거죠. 그러니까 웹드라마는 뭐 숏 타임이고 러닝 타임이 작고 시리즈가 조금 작다. 이제 이게 기존 드라마와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OTT 넷플릭스 시장 같은 경우가 본격화되면서 넷플릭스에서 단독으로 오리지널 런칭하는 콘텐츠 드라마는 웹드라마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웹드라마라고 해서 킹덤이 그냥 작은 러닝타임을 갖고 있진 않죠. 킹덤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넷플릭스 콘텐츠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는 그래도 러닝타임이 한 부에 80분이 넘어요. 70분에서 80분. 그러면 그거는
일반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에서 하는 8부작, 뭐 아니면 10부작, 16부작 미니 시리즈가 갖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의 분량과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웹드라마가 웹드라마다 일반 드라마다 이렇게 구분짓기가 이제는 조금 무의미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웹드라마가 이제 대표적인 웹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웹상에서 소비되고 유통되고 있는 바로 콘텐츠다. 저희가 콘텐츠 IP를 얘기할 때는 이게 대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PC와 아이패드만이 있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이 결정적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하면 스낵컬처라고 표현해요. 예전에는 이거를 하위 문화라고 표현해서 서브컬처라고 표현했는데 더 이상 이제 서브컬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브컬처라는 개념은 그 메인스트림 마켓이 있고 마이너 마켓에 있다라는 개념에서 마이너 마켓을 지칭하는 그 브랜드 네이밍으로 서브컬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인 마켓은 메인스트림으로 오프라인에서 통용되고 소비되어지는 마켓을 메인으로 봤고, 그리고 약간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소비되는 마켓을 마이너 마켓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되는 컨텐츠가 뭐 얼마나 그 규모가 있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측은 보란듯이 빗나갔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문화 콘텐츠 IP가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를 소비하는 플랫폼 자체가 PC나 아이패드나 TV보다 모바일, 곧 스마트폰이 훨씬 더 그 기기 사용률은 높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소설을 웹소설을 읽어도 그렇고 웹툰을 읽어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면을 즐겨볼 수 있는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으로서는 스마트폰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은 손에 다 쥐고 다니잖아요. 계속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쥐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일 텐데 그 전자파도 상당해요. 솔직히 그거 건강 어떻게 염려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들고 다니면서 좀 염려가 많이 돼요. 근데 아무튼 모바일을 통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예전에는 서브컬처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메이저가 되었다. 그래서 스낵컬처라고 표현해서 스낵컬처 문화의 확산으로 2010년대 이후로 웹 콘텐츠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거의 증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나 그 생산물이 쏟아지는 그 생산물 생산 소비 촉진 지수가 이런 어떤 뭐 라면 만드는 그런 생산 소비 지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약적 성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서 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고 사회 활동하게 될 때 이런 웹 콘텐츠를 관련해서 생산 모델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가 되게 활발해지겠죠. 비즈니스가 활발해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진출해야 될 어떤 취업 분야가 웹 콘텐츠 시장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한국학과 만약에 학생분들이 여기 계시다라고 그러면 이걸 한국을 K-팝이나 한류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활용하고 안내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웹 콘텐츠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낵컬처가 완전히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비약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내려봤고, 자, 웹 콘텐츠에서 제가 이제 웹툰과 웹소설 시장에 대한 어떤 비약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다 지금 적어봤는데, 사실 이거 2015년 통계라서 지금은 훨씬 더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5년 규모에서 한 2배 정도가 오히려 더 뜨지 않았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증폭 수준인 거죠. 수직 증폭. 그 웹툰 시장이요. 2010년도 이전만 해도 300억대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웹툰 시장, 그러니까 그게 소비되고 여러분 뭐 이거 돈 주고 사보는 거 있잖아요. 유료 결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료 결제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2차 저작물까지 판매되고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웹툰 시장이 2010년대 이전만 해도 300억대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15년에 1700억대 규모고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20년이잖아요. 2020년도의 웹툰 시장은 제가 통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1700억의 2배예요. 그러니까 단 5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매출이 규모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 그만큼 확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나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플랫폼에서도 런칭되는 웹 시장이 송산하고 소비하는 게 그것 역시도 증폭해요.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대나 여러분 뭐 꼭 지역을 특정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홍대나 합정역에 지금 계속해서 런칭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다 이 웹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고 발굴하는 회사들이에요. 뭐 그런 걸 프로듀싱하고. 자, 그게 웹툰 시장이고 웹소설 시장도 2015년에 400억대. 근데 사실은 이제 웹소설하고 웹툰이 디비드가 많이 나눠지죠. 야, 이거는 이제 콘텐츠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웹툰이 2020년 현재 2배 정도 뛰었는데 웹소설은 조금은 이제 정체 상태예요. 아마도 이게 바로 활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웹툰은 비주얼과 텍스트가 융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비주얼이 조금 더 접근성이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소설만 이렇게 문장으로 된 거를 읽는 것보다는 피로도 면에서 웹툰,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이나 캐릭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림으로 비주얼로 확인을 한다라는 거는 피로감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의 충성도와 팬덤은 좀 더 웹소설에 비해서 더 많아진다. 웹소설은 그러면은 그렇다고 웹소설 시장이 죽느냐, 아예 사장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웹소설 시장이 웹툰 시장에 비해서 시장 규모의 비약적 발전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소설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폭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2010년대만 해도 드라마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1년에 이제 제작되는 드라마가 90편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한국에서 드라마가 몇 편이 평균적으로 제작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그에 한 3배 정도에 육박했죠. 그러니까 2010년대 이전에 90편 정도가 제작됐다면 지금은 270편 정도가 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플랫폼이 다양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드라마는 MBC, SBS, KBS 정도 지상파 방송국에서 월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이 정도 틀어주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편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OTT 플랫폼들도 그냥 열려있고 케이블 방송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예 기업 자체에서 자신이 그 기업을 윤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드라마 같은 것도 제작을 해요. 그리고 관공서, 기획재정부, 수자원공사, 그다음 국가인권관리위원회 이런 곳에서도 드라마를 제작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홍보 영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드라마를 제작하죠.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동영상으로 이제 그냥 드라마를 런칭시키는 경우도 생겨요. 자,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편수가 크게 증가하고 그 관계 속에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웹툰 시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 관련해서는 조금 독특한 게 온라인을 무대로 한 웹공연이 등장을 하는데 네이버가 2004년 7월 음악 창작자들과 자신의 음악을 이제 자유롭게 올리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선보이는 대중 플랫폼, 오픈 플랫폼 뮤지션 리그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지상파에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주문인데 지상파에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제 런칭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 플랫폼 뮤지션 리그에는 2015년 1월 현재 1350여 개가 넘는 팀이 5000여 공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리밍의 개념에서 비주얼에 합쳐지는 거죠. 비주얼까지. 자, 그렇게 웹 콘텐츠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웹 콘텐츠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웹 콘텐츠 소비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 그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 증폭의 어떤 기폭제가 뭐냐? 바로 이제 모바일 시장의 등장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으로 예전에는 그 콘텐츠 아이템들이 다들 분할이 됐었어요. TV나 PC나 아이패드 정도의 개념으로 시청 콘텐츠가 이렇게 플랫폼들이 나눠졌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양태를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G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2G 폰, 그러니까 이제 전화 기능만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문자나 전화 기능을 보내는 거. 그리고 간단한 이제 인터넷 검색 정도. 그게 2G 폰의 형태인데 지금 5G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5G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TV나 PC나 했던 여러 가지 입체적 기능들을 3디멘션의 형태를 5G는 그걸 아예 얹힌 거예요. 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의 그 집중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콘텐츠 소비가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 콘텐츠 생산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기 시작하다. 그 왜 그러냐면은 PC와 모바일 환경이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화면 자체가 여러분 PC 노트북이나 옛날에 노트북이 아니면 데스크탑하고 스마트폰하고 환경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크기, 접근성, 그 다음에 링크되는 속도, 그리고 링크되는 어떤 환경, 태도, 규모 이런 것들이 그 스케일이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시장이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한국의 업체들은 이거를 이식시키죠. 국내 인터넷 업계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 PC 기반의 웹툰 서비스를 모바일로 다 바꾸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게 되는 웹툰이 PC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사실은 모바일 버전이 조금 더 이제는 그 소비하는 횟수나 스케일이 더 많아졌죠. PC 기반 웹툰 서비스를 모바일에 이식했고 그 밖에도 이제 드라마나 음악, 영화, 게임도 전통 미디어 서비스 TV나 아이패드나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IP 사업의 주력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마트폰 버전으로 드라마나 음악이나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영화도 뭐 대표적인 지금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뭘 통해서 제일 많이 볼까요? PC? 아닙니다. TV? 아니에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울릴 법한 그 화면의 그 입체성, 그리고 획일성, 솔직히 획일성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화면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손 안에 잡히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적재산권 IP, 콘텐츠 IP는 이제 웹 플랫폼에서도 스마트폰 플랫폼에 이제 집중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웹툰 콘텐츠가 좀 성장하면서부터 이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할게요. 웹 콘텐츠가 대중문화 산업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자가 없어. 그러니까 대항마가 없어요 거의. 콘텐츠 IP는 이제 웹 콘텐츠로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작자들도 웹 콘텐츠로 계속 모이죠.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과 수익 모델 조건도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뭐 프로페셔널한 어떤 라이터나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아니고서는 어떤 자기가 콘텐츠 IP라고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용기도 없었고 접근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민주적으로 이게 변해서 물론 폐해도 있죠. 그 민주적이라는 것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TV 같은 데 보시면은 사실은 도덕성에 있어서는 좀 치명적이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의 수익 모델 조건은 개선이 되고 있다. 그 네이버는 웹툰 캐릭터 상품의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총괄하는 웹툰 스튜디오를 아예 자회사를 만들어서 웹툰 캐릭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네이버의 회사가 그냥 웹툰 스튜디오가 네이버 산하에 하나의 회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컴퍼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출하게 될 때 그런 회사들도 염두에 보실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신진 작가를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인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가지고 팔아야지만 돈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월급제, 곧 그러니까 작품 창작에만 집중하라고 일정량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창작자의 수익 모델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플랫폼 업체에서는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웹 콘텐츠고, 자, 그리고 웹과 드라마 콘텐츠가 어떻게 지금 결합이 됐느냐?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역시도 그런 스마트폰으로 옮기지는 모바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웹 드라마 콘텐츠의 이제 결합이고, 웹 콘텐츠의 성장세가 워낙 비약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드라마 콘텐츠 역시도 그 웹 시장의 웹 플랫폼에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지금 보면 웹 콘텐츠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광고, 라이선시, 창작, 사용, 그러면서 에이전시, 라이선시, 이거 뭐 라이선시는 요거 이제 자격 그 어떤 상표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창조적 사용자가 뭐냐? 그러니까 더 이 콘텐츠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웹 콘텐츠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끝났고요. 이제 다시 쉬셨다가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